안녕하세요. 이선우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요, 아프리카 영화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아프리카 영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소위 영화 미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대표적인 아주 세련된 아프리카 영화 3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영화입니다. 팀북투라고 하는 2014년 작품인데요. 사실 저 팀북투라는 제목은 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다 보니까 사실 통북투라고 하는 발음이 좀 더 보편화돼서 불리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국에 소개된 그대로의 이름 영어식으로 팀북투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의 감독은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압데라만 시사코라고 하는 현대 아프리카 영화의 거장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감독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의 동시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빠르게 경제 발전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고속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부에는 해결되지 못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종교 문제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많고, 그래서 난민 문제도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팀북투는 말리라고 하는 국가를 배경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그리고 이슬람을 믿긴 하지만 굉장히 온건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천해 왔던 일반 주민들과의 갈등을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입니다. 시사코 감독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모리타니 출신이에요. 말리하고 모리타니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모리타니 출신이었지만,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말리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쭉 거기에서 자라다가, 나중에는 모스크바 영화학교에서 또 영화 유학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리가, 자기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 관심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특히 여기서 다루는 종교 갈등은 아프리카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도 있는데요. 여기서 주어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어떤 모순된 행동들, 그리고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현재 전 세계로 확대시켜서 생각해 볼 만한 여지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묻는 굉장히 좀 철학적인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의 팀북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이곳이 과거에는 정말 번성했던 도시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팀북투는 단순히 도시의 이름을 넘어서 일종의 전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파괴되어 가고 그곳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아왔던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화가 담아내고 있는 아프리카 사회의 모습, 그리고 아프리카 영화로서의 특징은 뭐가 있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재밌는 게 팀북투를 보다 보면은요, 순간적으로 이게 어느 나라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언어가 등장을 합니다. 프랑스어, 영어, 아랍어, 이건 기본이고요.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 사용이 되는 토속어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떤 장면을 보면은 4명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언어로 통역을 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여러 민족들이 또 섞여서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만큼 다양한 언어가 통용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그만큼 오래된 문화 그리고 복잡성을 또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이슬람교라고 하는 공통된 종교를 실천하는 상반된 양상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슬람교라고 하면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워낙에 우리한테는 좀 거리도 멀고 또 테러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이제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는 종교와 다르지 않죠. 기본적으로 이슬람교의 코란도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 등장하는 팀북투의 주민들은요, 굉장히 삶 속에 그냥 들어와 있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그 종교적 교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그들 사이에는 사실 어떠한 문제도 없죠. 하지만 오히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굉장히 억압적이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교리를 강요를 함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소박하게 실천해 오면서 살던 팀북투의 원주민들은 무력을 통해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위적인 규율을 강요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압제 아래에서 불안과 좌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같은 신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른 한편 이 영화는 좀 재미있는 것이 오늘날 아프리카의 어떤 문화적인 혼용성을 좀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도 자신들만의 전통을 고수할 수는 없죠. 유럽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문화의 영향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이것들을 또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재미있는 게, 이렇게 마을 아이들이 축구를 할 때 보면은요, 메시, 지단, 이런 되게 유명한 축구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막 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핸드폰을 포함한 첨단 영상 장비도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원주민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서구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구 문화에 대한 어떤 반감을 표합니다. 그러면서도 재밌는 건 깊은 속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구 사회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들도 유럽에 가고 싶고 유럽의 축구를 보고 싶고 메시가 축구를 더 잘하냐 누가 더 잘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근본주의자들은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거는 이미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실천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서구 문화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전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결국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은요, 근본주의자들의 압제를 견디지 못해서 주민들이 하나둘 고향을 떠나요. 결국은 그 상황에서 버티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전통을 수호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이들에게 비극이 닥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시사코 감독은 계속해서 이 아프리카의 역사, 아프리카의 전통, 우리가 살아왔던 공간에 대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는 그냥 할리우드 스타일로 연출이 됐다면 사실 좀 감흥이 없었을 거예요. 이 영화의 정말 큰 매력은요, 바로 시적인 연출입니다. 우선 그 공간을 굉장히 넓게 포착하는 롱쇼트로 보여주는 여유로운 미장센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정말 드넓은 사막이라던가 혹은 그 옛날 건물들로 가득한 팀북투의 전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멀리서 오랫동안 잡아주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아주 느린 템포로 진행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천천히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풍경들을 감상을 하는 느낌으로 카메라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감독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 팀북투 사람들의 어떤 삶의 흐름에 따라서 영화를 찍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간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건 인간은 아주 짧게 살다 죽고 계속해서 변하는 존재지만 그 인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우리의 공간들, 환경들은 굉장히 영구적이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느낌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영화가 유럽이나 할리우드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엄청난 세련됨을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세네갈 감독인 지브릴 디온 만베티가 1973년에 발표한 투키부키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 진짜 애매합니다. 어려워요. 솔직히 제가 재밌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영화 미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요, 유일한 아프리카 아방가르드 영화다라고 하는 평가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73년에 개봉을 했을 때 이미칸 영화제에서 국제비평가상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잊혀졌죠. 왜냐하면 이후에 비슷한 종류의 영화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 당시 세네갈의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묻혀 있다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우연히 이 영화를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의 사비까지 내서 복원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저 포스터. 네. 이 포스터의 두 주인공, 이제, 아주 젊은 청춘 남녀인데요. 이 두 젊은이가 프랑스로 떠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좀 도둑질도 하고 약간의 일탈을 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로드무비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사실 남자는 못 떠나요. 그리고 여자만 배를 타고 떠나는 결말이 나오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뭐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보고 이 결말의 의미가 뭘까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영화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메타포가 너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상징, 알레고리 이런 것들을 계속 던져댑니다. 그 중에서 사실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소입니다. 소. 소가 사람에게 끌려가서 도살장에서 잔인하게 도살당하는 장면이 시작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등장을 합니다. 소와 피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남는 거죠. 이 소의 모습은 식민 시기를 거친 후에 제대로 내부 상황이 정리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과 빈곤과 부패에 시달리는 그 아프리카의 모습을 좀 비유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소가 줄에 묶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아프리카인들을 착취하는 유럽인들의 모습을 좀 떠올리게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카메라 무빙이라던가 미장센이라던가 음향을 연출하는 방식도 굉장히 실험적입니다. 일단 이야기 흐름이 아주 불친절해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인과적인 방식, 선형적인 방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에피소드식으로 끊기는 느낌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실제인가? 아니면 인물이 상상하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도 등장을 해요. 하지만 감독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도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일반적인 이렇게 눈높이를 넘어서 부감숏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다채로운 카메라 앵글, 그리고 마지막에 편집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산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교차 편집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향 효과를 70년대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스만 셈벤을 이야기를 하면서 리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아프리카 감독들이 사실 리얼리즘에 굉장히 충실한 반면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전통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움을 추구한 영화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73년에 투키부키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애틀란틱스가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티 디옵이라고 하는 아주 드문 아프리카 여성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 영화는 2019년에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면 짐작을 하셨겠지만 마티 디옵은 앞에 나왔던 투키부키의 감독 디옵 만베티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삼촌을 보면서 영화인의 꿈을 키웠다라고 해요. 이 영화는 굉장히 재밌는 게 투키부키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오지만 현대적인 감수성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여기 보이는 젊은 청춘 남녀가 등장을 합니다. 저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은 이 미장센도 좀 의도된 거기는 합니다. 저 젊은 남자는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친구는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났다가 결국 사고로 인해서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70년대에도 그 얘기가 나왔고 21세기에도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결국은 이 영화는 애틀란틱스는 비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가 좀 재밌습니다. 결국은 이 죽은 아프리카 청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망자의 혼이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몽환적인 연출이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날 아프리카가 저렇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급속한 현대화가 진행 중인 다카르의 풍경을 좀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잘 사는 사람은 진짜 잘 살아요. 막 이렇게 고급 호텔에 가서 막 또 클럽도 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노는 거하고 똑같이 놀지만 반면에 건축 현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일들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또 빈곤한 젊은이들의 모습도 등장을 함으로써 지금 아프리카 내 빈부격차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죠. 예, 결국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의 전통 위에 서구의 현대적인 문화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젊은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시적인 느낌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템포도 조금 느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관조적이고 몽환적인 영상이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OTT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포스터에서도 좀 보셨겠지만 아프리카 영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련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냥 미국 영화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모험을 감행해서 직접 찾아보면서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